한겨울 유독 칼바람이 매섭던 밤이었다. 전남구례의 조그마한 파출소 앞 골목은 인적이 끊긴 지 오래였고 어둠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파출소 입구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춥고 고요한 거리를 간신히 밝혀주고 있었다. 그때 박준호 경사는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다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다. 파출소 앞가에서 한 청년의 그림자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시간은 이미 밤 11시를 넘겼지만 그 청년은 30분 가까이 추위 속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아직도 저기 서 있나? 박준호는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파출소 안은 비교적 따뜻했지만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듣기만 해도 몸이 으스스해질 정도였다. 영하 8도까지 기온이 떨어진 날이었고 하늘에서는 얼음알갱이 같은 눈발이 간간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가 다시 창밖을 보니 청년은 얇은 점퍼 하나를 껴입은 채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무언가 망설이듯 또 혹은 파출소 문을 열어볼까 하다가도 도망치듯 떨어져 나가곤 했다. 박준호는 마음 한구석이 쓰렸다. 그가 처음 경찰에 지원했던 이유는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었다. 이처럼 누군가가 길 위에서 고통받는 광경을 보고 지나치기는 어려웠다. 박준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파출소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내부로 훅 밀려 들어왔다. 순간적으로 몸이 떨릴 정도로 찬 기운이 세차게 흘렀지만 박준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밖에 서 있던 청년을 향해 손짓했다. 추운데 들어와서 잠깐이라도 쉬지 그러나요? 청년은 잠시 어딘가를 두리번거렸다. 그는 파출소라는 공간을 본능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듯 보였다. 혹시나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닐까, 혹은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얼굴에 어른거렸다. 하지만 박준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시 들리자 청년은 조심스레 문턱 안쪽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너무 추워서. 그 말은 다소 열벗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운이 실려 있지 않았다. 가까이서 보니 청년의 얼굴은 추위로 얼룩져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손가락도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낡은 점퍼는 얇아서 도무지 이런 날씨를 견딜 옷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박준호는 서랍을 살짝 열어 머그잔을 꺼냈다. 파출소의 보온병을 하나 두었기에 우선 뜨거운 물로 차를 우려내기 시작했다. 청년의 몸은 심각하게 식어 있었고 손등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차라도 한 잔 드시죠? 이 시간에 아무도 없어서. 도시락도 있긴 한데 조금 드실래요? 청년은 겸연쩍은 듯 눈길을 피했다. 뭔가를 내켜 하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배고픈 기색이 역력했다. 마른 입술이 제멋대로 갈라져 있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앉아있다 가려고. 죄송합니다. 괜히 귀찮게 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파출소 문은 고민. 있으면 들어오라고 항상 열려있는 곳이랍니다. 이 도시락 제겐 충분히 많아요. 저녁을 반 정도만 먹었거든요. 박준호의 말에는 따뜻한 기운이 실려 있었다. 말끝마다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배려가 청년의 경계심을 차츰 누그러뜨렸다. 결국 청년은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박준호가 건네준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청년이 수저를 천천히 들고 밥을 한 입 먹을 때마다 파출소 안은 더 조용해졌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휙휙 불어대며 창문을 흔들고 있었고 그 바람 소리에 섞여 간간이 창문 틈으로 새어드는 거친 소리가 고독하게 울렸다. 하지만 파출소 내부의 온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요가 되어 청년을 감싸고 있었다. 잠시 뒤 박준호는 청년에게 조용히 물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오신 걸 보면 무슨 일이 있으신 듯합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말씀해 주세요. 청년은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넘기며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배고픔이 누그러진 탓인지 혹은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다운 온기에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인지 그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일자리를 구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잡히는 일이 없어서 시골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박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청년이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어떻게든 더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상대를 응시했다. 그러자
청년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실 저는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싶었지만 학비 문제도 있고 하루하루 생활비 벌어야 하다 보니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사장, 잡부 전단지 배포. 그런데 영몸이 버텨주질 않네요. 그는 쓰게 웃었다. 얇은 점퍼 안으로 살짝 드러난 팔은 꽤나 말라 보였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흔적으로도 보였고 혹은 지난 몇 달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기도 해 보였다. 오늘도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제 혈압이 높다고 안 써주더라고요. 병원 검진 받았는데 약을 꼭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값이 부담돼서 거의 못 먹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서울에 올라갈 차비조차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어디에서 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에서 박준호는 깊은 절실함을 느꼈다. 청년이 이곳 구례까지 내려오면서 썼던 마지막 돈이 편도 차비였다는 것이다. 만약 오늘 인력시장에서 일을 구하지 못하면 서울로 돌아갈 길도 약을 살 방법도 숙박비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다. 파출소 안의 시계가 자정 가까운 시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눈이 더 굵어지기 시작했고 바람도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런 가운데 청년은 한 손으로 뜨거운 차잔을 꼭 쥔 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느끼는 막막함에서 오는 공포이기도 했다. 이런 날씨에 밖에서 밤을 새우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혈압도 안 좋다고 하셨으니 더 위험합니다. 박준호는 잠시 고민에 잠겼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했다. 당시 그는 파출소에서 당직 근무 중이었고 한밤중에 임의로 청년을 어디까지 데려가 줄 수 있는지 혹은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관할 지역에서 추위 속에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경찰로서도 중요한 일이었다. 박준호는 의자를 밀고 일어나 옆 사무실로 잠시 들어갔다. 청년은 의아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곧 파출소 안에 홀로 남았다. 밖에서는 점점 강해지는 바람 소리가 문을 때렸다. 청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대로 파출소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두려워졌다. 잠시 후 박준호가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 안에는 적지 않은 액수가 들어있는 듯 보였다. 이건 제 사비입니다. 기차표를 사기에 충분할 거예요. 혹시 서울에 올라가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숙소나 지인이 있나요? 김민수라고 소개한 청년은 그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고아원 출신 친구들은 모두 생계에 바쁘고 지하철역에서 노숙할 때 잠깐씩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았다. 박준호는 그 답을 듣고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럼 우선 이 돈으로 기차표를 끊고 서울역 근방에서 며칠만이라도 여관이나 쪽방을 구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면 어떨까요? 당장은 제가 더 큰 지원을 해드릴 순 없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봉투를 보았다. 거절해야 옳을 것 같았다. 지금 이 사람에게 받는 도움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당장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그는 결국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꼭 나중에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박준호는 그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무엇 때문에 죄송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 작은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그는 청년의 눈빛을 통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추가로 제가 순찰차를 운전해 드릴 테니 기차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밖은 눈도 심하게 내리고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김민수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남아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의 삶에서 거의 처음 겪는 일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 걸어가도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 날씨에 혼자 걸어가다 쓰러지면 어쩝니까? 혈압 문제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어봤어요. 20살 무렵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갔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거리를 헤맸던 적이 있죠. 그때 어떤 분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게 식사도 챙겨주고 몇 달 동안 머물 방도 마련해 주셨거든요. 김민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파출소 한편에서 잔잔히 흐르던 오내기가 박준호의 회상을 따라 더욱 깊게 퍼지는 듯했다.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받은 도움은 꼭 갚아야 하지만 굳이 그 사람에게만 갚을 필요는 없다. 언젠가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사람을 돕게 된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보답이 된단다. 저는 그 말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박준호의 눈빛은 어딘가 아련했다. 그는 젊은 시절의 방황과 그때 자신을 구원해준 어떤 은인에 대한 기억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기억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있었다. 자, 그럼 기차 출발 시간도 확인해야 하니 빨리 역으로 가시죠. 박준호는 순찰차 열쇠를 챙겼다. 파출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겨울 공기는 눈처럼 차가운 살갗에 와서 부딪혔다. 눈이 이미 몇 센티미터 정도 쌓여 있었고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들이 흩날렸다. 순찰차 위에도 새하얀 눈이 얹혀 있었다. 김민수는 연신 감사합니다를 되뇌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단순한 예의 이상의 울림이 있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불빛이 켜지기 시작한 것이다. 차 안에서 히터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온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김민수는 눈치를 보듯 조용히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늦은 시간이라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다. 제설차도 아직 나오지 않아 길 곳곳이 미끄럽게 얼어 있었다. 순찰차는 조심스레 속도를 줄여가며 구례역을 향했다. 서울에 올라가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다른 일자리를 미리 알아보셨나요? 박준호는 핸들을 조심스럽게 조정하며 물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알아본 건 없습니다. 우선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라도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벌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천천히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민수는 자신의 계획이라고 하기에도 미약한 바람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고 최소한의 돈을 모으려면 밤에 일할 수밖에 없었다. 어렵겠지만 분명 잘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차창 밖에는 어느새 눈보라가 거세졌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쉴 새 없이 휘몰아치는 눈발이 왠지 모르게 긴장감과 함께 묘한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과 별개로 이 눈보라가 누군가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박준호는 마음 한편이 아려왔다. 구례역에 도착했을 때 여간은 어둑했다. 거의 막차 시간이 임박해 있었고 몇몇 승객이 짐을 끌고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박준호는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김민수에게 말했다. 표 살 수 있는 시간 충분하니 같이 가서 확인해 봅시다. 두 사람은 눈을 밟으며 역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행 막차는 30분 뒤에 출발 예정이었다. 창구 직원이 곧 판매를 종료할 기세였지만 다행히도 김민수는 무사히 표를 살 수 있었다. 봉투 안에는 기차표 값과 약간의 용돈 정도가 남았다. 남은 돈은 여관에서 이틀 정도는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알바 자리라도 알아보세요. 몸 상태가 어떨지 모르니 병원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민수의 눈가가 약간 붉어졌다. 그는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서성이다가 단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을 겪었다. 특히 누군가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도와줬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과 함께 커다란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 박준호는 잠시 시계를 확인했다. 아직 기차 출발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다. 역 안을 둘러보니 국밥집 간판이 하나 보였다. 평소라면 문을 닫았을 법한 시간이지만 구례역 근처는 밤늦게까지 문을 열어 두는 가게가 가끔 있었다. 날도 추우니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합시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 따뜻하게 몸 좀 녹이고요. 김민수는 거듭 사양하고 싶었지만 배가 고픈 것은 사실이었다. 이미 파출소에서 도시락을 조금 먹기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국물이 그리웠다. 더구나 그는 곧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야 했고 거기서도 당장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끝내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국밥집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내부는 제법 따뜻했다. 연탄 난로가 구석에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물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주인장은 낯선 손님이 밤늦게 들어오자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날이 참 춥네요. 따뜻한 국밥 여기 2그릇 드릴게요. 곧바로 나온 국밥은 고소한 냄새와 함께 윤기가 흐르는 국물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민수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어 한 수저를 떠먹었다.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피곤과 추위가 점차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눈앞이 아찔하게 시리던 감각이 서서히 따사로운 기운으로 채워졌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민수는 주인장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다. 주인장은 자신도 모르게 김민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과 말투에서는 어딘가 안쓰러움이 묻어났다. 그러나 굳이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따뜻한 물주전자를 더 가져다주며 마음껏 드시라 고했다. 박준호는 자신도 숟가락을 들고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시계를 한번 흘끗 보았다. 아직 기차 출발까지 20분 정도 여유가 있었다. 천천히 먹어요. 기차 타기 전에 시장기 달래두면 힘을 좀 낼 수 있을 겁니다. 김민수는 뜨거운 국물로 속을 채우며 문득 자신을 데려다주고 국밥까지 사주는 박준호가 신기하기만 했다. 세상에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자신은 고아원 시절부터 의지할 어른이 없었고 세상은 늘 차갑고 무심하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오늘은 삶이 어딘가 조금 따스하게 느껴졌다. 저 박준호 경사님 혹시 연락처라도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정말로 나중에 꼭 갚고 싶습니다. 김민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나 박준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고는 무언가 생각난 듯 웃으며 말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굳이 내게 갚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번호가 필요하다면 드리죠. 혹시 큰일이 생기면 연락하세요. 그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어 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주었다. 김민수는 그것을 받아 조심스레 지갑 안에 꽂았다. 낡고 바랜 지갑이었지만 그 메모지는 보물처럼 빛나 보였다. 기회가 된다면 정말로 저는 이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 말에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굳이 어렵게 갚겠다는 압박감은 주지 않았다. 사람 사이의 작은 도움들이 꼭 계산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지 김민수가 자신에게 받았던 그 온기를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막차 기차의 안내방송이 들려오자 2사람은 국밥집을 나와 역사 안으로 향했다. 이제 곧 김민수가 서울로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승강장으로 가는 계단 앞에서 박준호는 작게 손을 흔들었다. 잘 다녀가세요. 서울에 도착하면 몸부터 챙기고 일도 천천히 알아보세요.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인사는 길지도 요란스럽지도 않았다. 하지만 김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추운 겨울밤 단 몇 시간 만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도 이런 맑은 웃음으로 배웅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그는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지 알 길이 없었다. 그저 감사합니다를 되풀이하며 승강장으로 내려갔다. 눈은 여전히 쉼없이 내리고 있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기차가 천천히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김민수는 기차에 올라타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박준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김민수는 깊이 숨을 들이신 뒤 기차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로 돌아온 김민수의 삶은 그날 밤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그는 파출소에서 받은 봉투로 며칠간 여관방을 구했다. 혈압약도 처방받아 제때 먹기 시작했고 편의점 야간, 알바 자리를 어렵게 찾았다.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였고 임금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최소한 거리에서 얼어 죽을 걱정 없이 몸을 누일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다.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에서 그는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다. 만취한 손님이 들어와서 욕설을 퍼붓거나 무단으로 물건을 들고 나가려 해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김민수는 인생이 여전히 험난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구레의 밤이 떠올랐다.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파출소 앞에서 떨고 있던 자신을 문 안으로 불러주었던 박준호의 미소가 생각났다. 그 후로 김민수는 세상에 무관심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깨달음을 붙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도왔다는 사실이 내면의 동력이 되어 주었다. 낮에는 인터넷 강의를 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솟았다. 돈이 없어 정식 학원에 다니지는 못했지만 편의점에서 쉬는 시간을 쪼개 휴대전화로 무료 강좌를 찾아볼 수 있었다.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부터 온라인 마케팅까지 김민수는 조금씩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이 깊어지면 김민수는 일하며 상상했다. 내가 만약 온라인에서 무언가 팔 수 있다면 어떨까?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며 처음에는 소소하게 중고 물품을 되파는 일을 시도해 보았다. 생활용품 몇 가지를 중고 사이트에서 싸게 사서 다른 플랫폼에 다시 올렸다. 하루에 수백 원 많아야 1,000원 남짓한 이윤이었지만 그 미약한 성취감이 김민수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편의점에서 퇴근하면 새벽 6시, 집에 돌아가 3시간쯤 자고 일어나면 오전 9시. 그 후부터는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시간을 쪼개어 창업 관련 서적을 읽었다. 어떻게 하면 초기 비용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지, 고객 관리나 물류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사소한 부분까지 탐구했다. 처음 몇 달은 몸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되었다. 매일 밤새 알바를 하고 낮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머릿속에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다 보면 잠은 항상 부족했고 식사도 자주 거르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김민수는 힘들 때마다 지갑 안에 꽂아둔 메모지를 꺼내보았다. 거기에는 박준호 경사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을 바라보면 마치 작은 버팀목이 생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후로 6개월이 흘렀을 때 김민수는 중고 노트북 한 대를 장만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다. 낡았지만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 모델이었다. 그 노트북을 구입한 날 김민수는 밤새도록 창업 아이템을 찾아봤다. 아직은 거창하게 말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의 마음에 잠자던 불꽃이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소소한 문구용품이나 생활소품을 인터넷에 올려서 팔았다.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되는 날이 더 많았지만 하나씩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설렘을 느꼈다. 고객 한 명이라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어떻게 하면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문득문득 실패도 찾아왔다. 상품이 파손되어 반품 요청이 들어오거나 재고 확보를 잘못해 주문을 놓치는 일 등이 계속되었다. 그럴 때마다 김민수는 담담하게 원인을 분석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아지리라 다짐했다.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던 그의 작은 온라인 쇼핑몰은 1년 뒤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만큼 자리를 잡았다. 편의점 알바는 계속 병행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는 이 고난을 극복한다면 언젠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으리라 하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 모든 과정을 지탱해 준 것은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줄 사람이 존재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민수는 또 한 번 변곡점을 맞이했다. 늘 하던 대로 편의점에서 밤샘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려는데 가게 앞에서 노숙인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편의점 안으로 부축해 들어갔다. 그리고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며 조금이라도 몸을 녹이게 했다. 할아버지 응급실을 가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연신 고맙다고 되뇌었다. 그 모습은 몇 해 전 추운 밤거리에 서성이던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내가 받은 도움을 이제 누군가에게 베풀 차례가 아닐까. 김민수의 마음속에는 그날 밤 구례파출소에서 만났던 박준호가 떠올랐다. 결국 할아버지를 가까운 쉼터로 모시고 간 뒤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까지 남겼다. 그때 김민수는 알 수 없는 울컥함을 느꼈다. 비록 자신도 아직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울렸다.
그날 이후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겠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김민수의 온라인 쇼핑몰은 점차 규모를 키워갔다. 재고품도 늘어났고 취급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매출도 자연스럽게 성장했다. 사업 2년 차가 되자 드디어 직원 1명을 채용해 함께 일할 정도가 되었다. 이제는 혼자 하루 24시간을 쪼개 일하던 때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3년, 4년, 5년, 시간이 흐를수록 김민수의 쇼핑몰은 국내 시장에서 인지도를 키웠다. 충성 고객들도 생겼고 협력 업체와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꾸준히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각종 행사와 프로모션을 통해 매출을 끌어올렸다. 그 과정에서 숱한 난관이 있었지만 김민수는 한 번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는 구례의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 작고 낡은 파출소 문 밖에서 떨고 있던 자신에게 건네졌던 도시락과 뜨거운 차 한 잔, 기차역까지 태워주며 위로했던 그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결국 그 기억이야말로 김민수를 끝없이 움직이는 힘이었다. 그러는 사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김민수는 어느덧 33살이 되어 있었다. 그의 회사는 이제 직원 10명이 넘는 중견 규모로 성장했고 연 매출도 억 단위를 훌쩍 넘어 수십억에 달했다. 감회가 새로웠다. 어린 시절 거리에서 방황하며 서울역 노숙도 마다하지 않았던 자신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김민수는 회사 내에서 청년 창업자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별도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사회복지 단체와 연계해 소년, 소녀 가장이나 시설 출신 청년들을 멘토링해주고 온라인 사업 관련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 이들에게 컴퓨터 장비나 초기 물품을 지원하는데도 아낌없이 기부했다. 그러나 김민수에게는 아직 해내지 못한 큰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박준호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자신에게 준 희망을 직접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매일같이 가슴에 자리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파출소가 이전되었다는 소문도 있고 그가 어디로 발령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었다. 연락처는 예전 것이라 바뀌었는지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김민수는 시간을 내어 직접 전남 구례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10년 전 홀로 낡은 점퍼를 걸치고 내려왔던 땅. 그러나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따뜻한 외투에 여분의 옷가지를 챙기고 사업가로서의 포부도 품은 채 편도 차표가 아닌 왕복 차표를 당당히 끊었다. 겨울이 다시 돌아온 구례는 옛날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예전처럼 바람은 차가웠고 군데군데 눈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김민수의 마음속에는 쓸쓸함이 아닌 설렘이 깃들었다. 열해 전의 추억이 곳곳에 남아있는 듯하여 그는 천천히 거리를 거닐었다. 구례 파출소는 이전하거나 통합되었다고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건물을 찾았다. 역시나 그 자리는 폐쇄된 채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주위 상점가도 예전과는 모습이 조금 달랐다. 시간을 느낄 수 있었다. 김민수는 지나가던 주민을 붙잡고 물었다. 예전에 여기 파출소에서 일하시던 박준호 경찰관님 혹시 아세요? 머리가 희끗한 아주머니가 기억을 더듬다 대답했다. 몇 년 전에 광주로 발령받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승진하셔서 경감이 되셨다는 말도 들은 것 같은데 북부 경찰서에 계시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들은 김민수는 바로 광주행 버스를 탔다. 1시간 남짓 거리를 지나며 차창 밖을 바라볼 때 열애전의 어둠 속에서 흔들리던 자신이 겹쳐 보였다. 그때와 달리 이제는 아무도 그의 삶을 함부로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부유한 재벌이 아니었지만 자기 힘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다. 광주 북부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김민수는 안내 데스크로 향해 방문 목적을 밝혔다. 박준호 경감님을 뵙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근무 중이실까요? 직원은 무전으로 내선을 연결하더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다가왔다. 여전히 고든 자세의 반듯한 제복 차림에 어딘가 익숙한 눈빛이 있었다. 김민수 씨 맞죠? 박준호 경감이었다. 10년 세월이 지나 머리에 약간의 세월의 흔적이 보였지만 미소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였다.
김민수는 순간적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경감님 오래간만입니다. 라는 인사가 겨우 입에서 흘러나왔다. 서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러다가 박준호 경감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는지 자주 궁금했어요. 번호가 바뀌었는지 연락이 안 되더군요. 김민수는 벅찬 감정에 호흡이 가빠졌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를 만큼 지난 10년간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래도 박준호 경감에게는 간단히라도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해야 했다. 몇 마디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제는 쇼핑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20명 정도 있고요. 사실 이 모든 게 경감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날 밤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상상조차 못합니다. 박준호 경감은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어딘가 뭉클해 보였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그가 시계를 한번 힐끗 보았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혹시 괜찮다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구례역에 있던 그 국밥집 아직도 영업 중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들렀거든요. 그 말에 김민수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그날 밤 추위를 녹여주던 국밥집이 아직도 같은 자리에 있다니.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당연히 좋죠. 운전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경감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었다. 경찰서 앞 주차장에서 김민수의 차를 타고 다시 구례로 향했다. 차 안에서 김민수는 지난 10년간의 삶을 더 자세히 들려주었다. 편의점 야간 알바부터 시작해 온라인 사업을 펼쳐온 과정, 도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실패,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집념, 그리고 마침내 사업 확장을 이룬 이야기 등 박준호 경감은 흥미롭게 들었다. 그 역시 그날 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청년이 이렇게 놀랍게 성장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구례 시내에 도착하자 옛 국밥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다만 외벽 페인트 색깔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익숙한 문을 밀고 들어갔다. 식당 안은 여전히 따뜻했다. 주인장은 예전 주인의 아들로 보이는 젊은이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박준호 경감과 김민수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예전에 우리가 앉았던 자리가 아마 여기쯤이었죠. 김민수는 테이블 표면을 만지작거리며 추억에 잠겼다. 그날 밤 온몸이 꽁꽁 얼어붙고 마음도 시린 상태에서 먹었던 국밥 한 그릇을 잊을 수 없었다. 그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배웠다. 둘은 국밥 2그릇을 주문했다. 보글보글 끓는 국물을 기다리는 동안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서서히 퍼져나갔다. 옛날 같으면 어둑한 밤바람에 눈이 흩날렸을 텐데 이번에는 눈 대신 밝은 햇살이 창문을 물들였다. 김민수는 문득 마음이 뭉클해져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자리에 다시 앉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김민수의 말에 박준호 경감은 맞장구를 쳤다. 저도 그날 이후로 늘 김군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파출소도 이전되고 저도 발령지가 몇 번 바뀌면서 결국 연락이 끊어졌죠. 주문한 국밥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진하고 뜨끈한 국물은 공기 중에 고소한 향을 퍼뜨렸다. 박준호 경감은 숟가락을 들며 잠시 멈췄다. 그날은 정말 추웠죠. 이렇게 밝은 낮에 이 국밥을 먹으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도 이 맛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국밥을 맛보았다. 아삭한 김치와 함께 넘기는 국물, 든든하게 채워지는 속, 10년 전 청년이 느꼈던 작은 희망과 온기가 다시금 되살아나는 듯했다. 식사를 마친 뒤 김민수는 회사의 현황 자료를 준비해 왔다며 몇 장의 간단한 소개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다. 지금은 직원이 20명 정도고 연 매출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매년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저희가 만들어낸 이익 중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경감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요. 박준호 경감은 자료를 훑어보며 감회가 새롭다는 듯 웃었다. 대단하네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그날 파출소 문을 열어준 게 이렇게 큰 결과로 이어지다니.
사실 저는 별것도 아닌 작은 도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김군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셨네요. 김민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그날 밤 박준호 경감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쯤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언젠가 자신도 비슷한 순간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듯이 지금은 김민수가 다른 청년들에게 같은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셈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감사, 경외,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이 그 작은 국밥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박준호 경감은 오후 근무를 위해 다시 광주 경찰서로 돌아가야 했다. 김민수는 함께 차를 타고 가며 그를 내려주겠다고 했다. 식당 문을 나서기 전 주인장이 잘 가세요. 라고 인사하며 딸랑거리는 문종 소리를 울렸다.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하늘이 잔잔한 빛을 띠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매섭게 몰아쳤을 칼바람이 이날만은 한결 부드럽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 다시 광주로 향했다. 길을 달리며 김민수는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이야기했다. 박준호 경감은 그런 김민수의 열정에 잔잔한 격려를 보냈다. 경찰서 건물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김민수가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게요. 경감님께서 현장에서 시민들을 돕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저니까요. 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박준호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김민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가벼운 악수를 나누었다. 그 순간 열해 전 파출소에서 건넸던 낡은 도시락 상자와 뜨거운 차 한 잔이 겹쳐 떠올랐다. 작고 소박한 호의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분명히 확인했다. 김민수는 차를 돌려 돌아서며 뒷거울에 비친 경찰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그리고 구례의 파출소에서 시작된 모든 일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랐다. 그날 이후 김민수와 박준호 경감의 인연은 끈끈하게 이어졌다. 김민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바자를 열 때마다 박준호 경감을 초대했고 동시에 지역 청년을 위한 무상교육을 열며 멘토링을 확대해 나갔다. 박준호 경감은 관내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울 때 김민수에게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언젠가 한 번은 박준호 경감이 요즘 사회적으로 힘든 이들이 많으니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고 연락을 해왔다. 김민수는 흔쾌히 승낙했고 함께 청년 자활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구직 활동을 하는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성공적이었다. 적지 않은 청년들이 김민수의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들은 예전에는 막막했는데 이제는 희망을 본다고 말하곤 했다. 김민수에게 그 말은 남일 같지 않았다. 자기 역시 한때는 막막했지만 누군가의 조그만 도움으로 전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며 어느덧 더 많은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거쳐 사회로 나갔고 그들 중 몇몇은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김민수와 연락을 이어갔다. 간혹 명절쯤이 되면 김민수는 그들을 위해 작은 선물 꾸러미를 보내기도 했다. 그것이 박준호 경감에게 받은 따뜻함을 옮기는 또 하나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매년 겨울이 찾아올 때면 김민수는 어김없이 구례와 광주를 다시 찾았다. 눈이 내리는 풍경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날 밤 파출소 앞에서 몸을 떨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찾았던 구원의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살아났다. 형 올해도 거기 가시네요. 회사 직원들이 농담 섞인 말로 물어오면 김민수는 웃으며 답했다. 네, 가끔은 삶의 출발점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기억해야죠. 제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요. 구례역 앞 국밥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 주인도 세대가 바뀌어 이전에는 청년이었던 아들이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주인은 늘 반갑게 김민수를 맞이했다.
그리고 김민수와 동행한 박준호 경감은 그곳에서 가끔씩 옛 추억을 되새기며 국밥을 먹었다. 둘은 그 식당에 앉아 종종 이런 말을 나누었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해요. 하지만 누가 그 온기를 끌어내주지 않으면 서로 모른 채 지나가기 십상입니다. 박준호 경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주곤 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온기가 되어주려면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영화의 추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요. 그 둘은 그렇게 서로를 북돋우며 따뜻한 인연의 불씨를 세상에 더 널리 퍼뜨렸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구례와 광주 또 서울과 그 너머로 이어지면서 작은 선행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여주곤 했다. 늦은 밤 혹은 새벽녘, 어디선가 또 다른 청년이 얼어붙은 길 위에서 방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길 위에 파출소라는 작은 불빛이 켜져 있고 그 안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 청년은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으리라. 그리고 누군가가 건넨 국밥 한 그릇, 도시락 한 통, 따뜻한 손길이 결국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김민수와 박준호 경감의 일상로, 이야기는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전설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건네진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의 인연을 겨울밤에 피어난 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날 밤 전남 구례의 파출소 불빛 하나와 한 경찰관의 진심이 아니었다면 김민수의 겨울은 아마 계속 차갑고 어두운 계절만을 반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작고 희미한 불빛은 김민수를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김민수는 자기만의 따뜻한 빛을 더 넓은 세상에 전했다. 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힘든 시간을 마주할 때마다 조용히 전해질 것이다. 잊지 마세요.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일어서는 순간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다.